신규 매수자가 별로 할 게 없는 시장이에요. 각자의 판단이 늦은 것 뿐이죠.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사실 뭐 저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뭐랑 올라간다는 건 내려간다는 건 세상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만 있습니까? 어쩌면 약간은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지금 관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약간 웅크릴 때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쏟아오를 순간이 올해도 또 올 거다 봅니다. 갈수록 우리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시장 굉장히 잘 맞추시는 많은 분들이 윤센이라 부르는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1월 말 역사적인 코스피 5천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이번 상승장이 뭐 유동성 파티란 얘기도 있고 뭐 한국 증시 기초 체력이 변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강세장 지금 지속되는 건가요? 유동성 파티라는 부분은 결국 최근에 많은 예금에서 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이 작년 9월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반도체로 대표되는 기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어쩌면 시장이 오늘 약간 확산되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올해도 순간순간에 좀 울퉁불퉁한 길, 저는 범피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길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견고할 거로 보는 이유, 조정이 있어도 좀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냥 반도체 때문에 조정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단적인 예로 한국 시장의 PER이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개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선행 PER로 한 10.11배 정도 왔다고들 현재 데이터는 돼 있지만 현재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70조까지 자료가 나왔거든요. K증권에서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50조, 160조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만. 뭐 이런 걸 추론해 보면 지금 현재 PER이 한 10배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만약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뺀 두 종목을 뺀 코스피의 PER을 계산해 보면 거의 14배가 됐어요. 확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코스닥도 상당히 밸류는 싸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이 이유 있어 올라가냐 유동성 때문이 아니 이걸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마음들이 급해지다 보니까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에 의존한 종목 상승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로봇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숫자지 내러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고공권에 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뭐 주식이 100이 있다면 숫자가 나오는 반도체 뭐 예를 들어 증권의 일부 뭐 여러 가지 핵심 주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좀 줄여서 그거는 현금으로 좀 갖고 있고 핵심 주식들은 더 들고 가고 이런 전략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핵심 섹터는 반도체와 증권이라고 본다는 건가요? 증권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일부 종목 제가 선호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뭐 하이브 뭐 이런 유가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올해 굉장히 숫자가 좋아지는데 어쩌면 대형 업종을 대표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서 가는 게 맞다 보고 그 외에 이제 순환매로 막 돌고 있는 종목들은 물론 굉장히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못 몰기 좋은 장이겠죠. 이것도 샀다 팔고 저것도 샀다 팔고 또 사람들의 센티멘트가 막 몰리고 있는 비즈니스 산업이 나오면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유행하는 게 약간 가능성 중에 하나는 리프레이션 사이클이 왔으니까 뭐 케미칼 구조조정 관련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은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심에 있는 거는 핵심 종목들과 현금 이 현금도 투자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합이 현재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현금도 투자라면서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뭐 다 다르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주로 강조하는 건 20에서 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작년부터 이거는 주로 작년부터 그러한 소위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도 좋지만 확실히 덜어내는 거죠. 현대차도 덜어내고 뭐 이렇게 덜어내고 하다 보면 뭐 30% 정도는 현금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30% 현금으로 놔두면 어떡하냐. 다른 투자 대상이 해야 되지 않냐. 뭐 현금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요즘 뭐 현금은 쓰레기다 해서 다들 무시하지만 현금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쩌면 씨앗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여부에 따라 불안한 구간에서 우리가 심적 안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사실 대체 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었잖아요.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 그때 약간 접근을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현재와 같이 좀 울퉁불퉁한
울퉁불퉁한 장세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장세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현금이 30%면 뭐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닌데 경계하는 가장 큰 대외 변수는 어떤 게 있는 거죠?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하면 저는 이제 금리가 자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이 정도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지금 당겨와서 현재 가치로 얼마를 보냐 이게 투자거든요. 이 당겨올 때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할인은 업종에 대한 것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장 밑에 깔려있는 숫자는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는 것도 있고 리플레이션 심리 기대가 좀 생긴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걸 다 떠나서 제일 큰 문제는 각국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부채가 많은 거예요. 원래 계속 많았죠. 근데 이제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이슈를 갖고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나가다가 어떠한 촉발점 뒤에 갑자기 굉장히 후퇴했어요. 제가 보기엔 제 사견입니다. 덴마크의 국부펀드에서 미국채를 팔기로 하면서 바로 수세 전환을 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유럽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 수량이 꽤 많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지금 여기서 금리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GDP 대비 부채가 매우 높은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가 뛰면 투자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고 싶으니까 연준 의장 갖고도 저렇게 압박을 하고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압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미국채, 장기채가 계속 올라와요. 어느덧 또 4.1을 넘어가 있거든요. 10년이요. 저는 4.4, 4.5도 올 수 있다 봐요. 그러한 금리가 움직이면 주식시장의 펀드메탈은 좋지만 할인 요소가 생긴 거 아니냐는 어떤 시장의 변동 요인이 생길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글로벌 자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의 현재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릅니다. 알다시피 자민당의 지지율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놀랍게도 7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강한 어쩌면 강경 노선이 일본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논제가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계승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최근에 감세안까지 내버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30% 지지밖에 안 되던 자민당이 현재 연립 정권인데 단독으로 집권에 성공한다면 다카이치 내각은 어떻게 하겠죠? 강하게 재정을 더 풀겠죠. 알다시피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37%입니다. 작년에. 아마 250%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일본도 엔화도 약하지만 일본 금리가 장기채가 움직이면 전 세계 장기채들이 다 전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 2월은 괜찮을 것 같은데 3, 4, 5월 중에 장기채가 좀 발작적인 상황도 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가 자꾸 위로 치솟고 있는 게 결국 어떠한 촉발 변수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연쇄 반응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장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그게 출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할인 요인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밸류를 정당하기 위한 고민을 하다 보면 할인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거고 당연히 금리를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셔라.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미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어떤 여백을 두고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런 방향이 나오면 대응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진입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금은 지금은 투자로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이 30% 정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주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증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앞으로 전망치에서 코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5천 세상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6천 세상도 열리는 건가요? 6천, 7천 반 언젠간 갈 수 있죠. 그냥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반도체를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이 큰 사이클이 돌아오면 한국 주식이 한 2, 3년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올해가 작년이 한 해였잖아요. 2년 차네요. 그렇죠. 내년까지도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열릴 수가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왜 한국 증시가 과거와 다르게 이게 유독 셀까? 아까 우리가 이 기업 이익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밖에 나가보시면 임 작가님도 사무실 밖에 가시면 일부 도심의 일부 지역 빼고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밤이면 다 일찍 가게들 닫고
유흥가들도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곳들. 그쵸. 근데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선진국 여행 가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가게 일찍 닫아? 맞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 밤에 술 먹고 하기 좋아. 네, 한국도 선진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느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열심히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새벽에 열어서 뭐 저녁에 닫질 않잖아요. 옛날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죠. 주중에도 쉬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면 성장이 떨어져서요. 모든 비즈니스가 잘 안 될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성장이 떨어져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요?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건 인구도 줄고 있고 뭔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살려고 안 하죠. 그냥 노력을 해서 내 삶이 확 바뀌는 이머징 국가는 나라가 확 커지니까 노력을 하면 내가 사업가로 대성도 할 수 있고 빨리 진급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빨리 오를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도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어쩌면 특별한 지역만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은 계급 이동도 쉽지 않고 뭔가 정체된 사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선진국의 특징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피게티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2자본론에서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자본소득이 압도하는 시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적 특징이라면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제조업은 정체됐지만 금융이 커지면서 금융의 힘으로 지금 세계의 패권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흔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GDP를 압도할 정도로 커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물 경제를 많이 봐요. 실물 경제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게 버핏 지수라는 건데 일본은 어떻죠? 일본도 과거에 실물 경제에 철저히 의존하다가 아베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출연해서 결국 일본도 금융자본주의화 되면서 일본도 옛날에 마이너스 금리인 나라에서 어떤 금리가 올라온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고 여기서 우리가 반문해 보자는 거죠. 한국준 씨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김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한국준 씨가 만약 미국이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면 그렇다면 상단은 크게 열 수가 있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많은 가게들이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사람들은 노동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할 거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그 금융자본주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라면 그러한 시나리오 속에서는 한국 증시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낙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그럼 당신은 그렇게 좋아 보이면 요즘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니까 초심자의 행운을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 오히려 주식시장 오래 봤던 분들은 겁이 나서 못 질렀던 종목들을 초심자의 행운처럼 작년 한 11월부터 질렀다면 뭐 현대차를 사놓고 삼성전자를 사놓고 그분들은 대형주 위주 샀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은 결국 버티면 돼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길게 봐서 버티면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 변동성의 힘이 매우 커지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간 안에서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논리적인 맥점 입장에서 일관성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낙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게 어쨌든 5천, 뭐 1000 이런 게 단위가 주는 그게 있으니까 과거 1000, 2000, 3000 돌파했을 때 비기 이번 5000 돌파가는 차별점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거는 5천을 돌파했는데 이익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거죠. 거품은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PBR로 보면 약간 부담은 되죠. 하지만 PBR조차도 ROE가 이익이 좋아져서 ROE가 올라간 것 때문에 어떤 밸류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시장이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이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은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왜 저렇게 증권사 사람들이 흥분하냐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돈을 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빅테크 일부 빼고는 한국에 갑자기 그 리스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그럼 그 돈 버는 것만큼 소위 미국의 기업들처럼 왜 엄청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 못하나 이게 일시적으로 보는 거죠. 뭐냐면 최근의 흐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이 흔히 버핏이 말하는 가격 결정력을 기업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버핏의 이론의 핵심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데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같은 회사는 낮게 물건을 사올 수 있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이고 애플은 그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애플 걸 쓸 거니까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살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마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작년 하반기에 이제 많이들 흥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많은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사람들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못 구해서죠. 반도체를 못 구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처음에 HBM 갖고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작년에는 그리고 레거신 메모리 쪽이 난리가 났고 올 초에 왔더니 낸드 쪽도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MLCC 쪽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삼성전기 좋아지고 이런 쪽의 생태가 다 난리가 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난리인 거냐에 감이 없으신데 제가 그랬을 때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그 마스크 대란 기억나세요? 우리 마스크 일단 샀잖아요. 비싸게라도. 그렇죠, 일단 왜냐면 무서워서.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더 난리가 나냐면 가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가수요.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수요가 줄 수도 있는 거죠. 줄 수 있죠. 갑자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냐 하지만 가수요가 부분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단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건설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건 뒤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고 당장은 이런 가수요가 겹치면서 천정부지로 디램 가격이 치솟고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밑에 있는 큰 기둥이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의 시나리오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을 텐데 하지만 결국 포트폴리오의 중심도 너무 주변으로 멀리 도시면 안 되고 이 주변에 머물러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고 아까 계속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말씀하시는데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뭐 5,500, 6,000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기업들은 너무 비싸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딜레마가 현장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수요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가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꺾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지금까지 멈추질 않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기껏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 투자를 멈춰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도 아마존도 더 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AI라는 게 점점 사용하는 빈도들도 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어쩌면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된 산업처럼 돼버려서 그렇죠. 패권 전쟁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지만 미국은 절대 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왜 이렇게 금리를 처음에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저번에 오라클 이슈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금리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이런 기업들이 비용이 너무 느니까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발행되는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 나가는 게 금리잖아요. 생각보다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두 자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정희가 투자한 곳에서는 AI 쪽을 있잖아요. 오픈 AI잖아요. 거기 네. 진영에서 보면 미주오가 엄청나게 돈을 대고 있으니까 그나마 금리는 한 6%대로 가고 있지만 뭔가 좀이라도 신용도가 약하거나 이미 자금을 많이 조달한 곳은 두 자리까지 금리가 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금리가 나중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함과 동시에 중간중간에 금리적으로 발작도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만약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은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죠. 야, 이 매도 타이밍 언제 고민해야 되니? 뭐 주가를 어디까지 막 사람들이 막 전망치가 매커리에서는 삼성전자 한 24만 정도 나왔고 하이닉스가 112만인가 뭐 120 정도 나왔었죠. 저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이것도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건 들고 간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들고 온 사람들. 이미 산 사람들의. 이미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일찍 판 사람들. 9만 원, 10만 원에 팔았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11만 원에 팔거나. 하여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전자를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최종 순간까지도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최종 순간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장 전체가 흔들려도 아까 말했던 이익의 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만약 삼성전자마저도 주가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그럼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게 염두에 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이건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 레벨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아까 6,000 갑니까 했지만 여기서 뭐 5,200이 갈지 5,300이 갈지 하여튼 상방은 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일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언제 용기를 얻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확신이 생겨요. 그렇죠. 주가가 낮을 때는 불안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확신이 생깁니다. 올라갈 때 막 따라 사지 않네. 그렇죠. 지금이 그런 국면까지 왔기 네. 때문에 어쩌면 최근에 뭐 현대차로 대표내든 삼성전자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이 급하게 막 쏠렸었잖아요. 기관이고. 그러한 형상들이 간헐적으로 나온 것이 제가 서두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드렸던 말씀이고 그거는 현대차를 제가 굉장히 선호해 왔지만 이 시점에서 현대차를 공격적으로 사는 건 최소한 저는 좀 별로라 봐요.
그렇게 숫자가 받침이 되는 삼성전자도 어쩌면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데 신규 매수자로서 지금 공격적으로 그러한 소위 성장 산업에 관련된 걸 더 지른다? 저는 이거는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이 질문 해야 되겠네요. 신규 매수자로서 지금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들어온 게 좀 부담스럽다. 현대차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수한 사람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그럼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디를 봐야 되죠, 지금? 신규 매수자가 별로 할 게 없는 시장이에요. 이미 5천까지 와버려서. 여기서 시작한 거는 각자의 판단이 늦은 것 뿐이죠. 뭐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사실 뭐 저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뭐랑 올라간다는 거 내려간다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위험을 선택해야 될 구간이 있는 거고 어쩌면 약간은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지금 관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라고 말은 못하겠죠. 저는. 그렇죠.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트레이딩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뭐 중소형주까지 다 돌아다니는 방법인데 그거는 각자의 선택인데 저는 투자자라면 별로 권하진 않는 그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소외된 중소형주로 순환매 장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대형주 주도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 순환매를 잘 하시는 분은 잘 하겠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가끔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아까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들어갔다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한국은 이제 올해 5월이 되면 MSCI 선진국 편입 여부를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추진을 하겠지만 이번에 왓칭 리스트에 들어갈 거지는 않아요. 뭐 내년 정도에 왓칭 리스트 들어간다 보면 하여튼 분명한 건 갈수록 한국 증시는 이제 이머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의 격에 맞는 선진 시장적인 기준이 부여될 거예요. 그럼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차이는 뭐죠? 김 작가님께서도 해외 투자하실 때 베트남 경제 좋아진대 그러면 베트남 한번 살까? 그렇게 사시죠. 베트남의 특정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머징 국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 정도 뭐 대만과 한국처럼 어느 정도 선진국의 국민소득이 된 나라의 특징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만의 TSMC를 살려고 할 거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려고 할 것이고 한국의 조선주를 살려고 할 것이고 엔터에서는 그래? 하이브 같은 회사도 있고 뭐 이런 소위 선진국 증시가 된다는 거는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산업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진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화장품 주식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였지만 그래? API라는 회사가 나와서 그건 굉장히 경쟁력이 있네. 라면 회사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이 됐던 거고 증권주는 어떻죠? 증권주도 옛날에는 거래대금 늘면은 모든 증권주가 다 같이 올라갔다 다 같이 빠졌지만 어느 날부터 몇몇 증권주들만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이게 선진국의 특징이라는 건가요? 선진국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집중 투자의 시대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은 온기의 확산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끔 돌죠, 순환매가. 근데 그것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고 우리가 아까 분명히 장기적인 투자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드디어 작년부터 시작한 이 장기 투자 영역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것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증시는 선진적인 기준에 표준에 부합되게끔 여러 자본들이 압력이 올 것이고 그러한 변화로 해가는 과정이라면 외국인들도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과거처럼 그냥 한국이 이번에 좋아진대 들어왔다 나가고 한국 옛날에 있잖아요. 한국에 처음 투자했던 펀드가 이머징 주로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증시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주당 순이익이나 밸류에이션 재평가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골라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특히 자사주 부분은. 제가 가끔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를 언급하는데 증권주에도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몇 개 있고 지주들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소위 더블 카운팅 이슈예요. 지주사들의. 그런 지주사들의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현대차가 움직였을 때 동시에 좀 같이 움직였던 기업체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예요. 글로비스도.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도 순환 출자예요. 그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가 상장을 해서 오너 일가들이 돈을 벌어서 뭔가 사야겠죠. 동시에 글로비스 같은 회사들도 그거 연동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사면서 동시에 어떤 이런 지배구조의 재편에 아직 놓여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오용되었거든요. 이제는 그건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한국 증시는 매우 기대 요인 아닐까요? 지금 현대차 얘기해서 현대차가 올해 1월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룹주였는데 현대차가 로봇 선도주자로 부상하면 시총 3위에 올랐는데 자동차 산업이 피지케어와 결합하며 얻게 될 새로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이고 이거는 좀 많이 거품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아니 이제 내러티브도 이제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다모다란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가 결합돼서 스토리가 결합돼서 네. 증폭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차는 좋은 회사였는데 여기에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상당히 재평가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겠죠. 많은 기업들은 재평가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좀 오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한국이 가진 경쟁력 어떤 기업들이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우주 관련주 얘기하는데 우주 산업 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미래에셋 같은 게 좋아 보이는 게 그런 거죠. 또 하나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로봇 회사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에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죠. 그냥 그걸 만든 거예요. 로봇의 세계적인 강국은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 부품을 못 쓰게 할 거니까 한국의 로봇 부품들이 좋아질 거다 하는데 중국이 만드는 부품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최근에 가장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네. 우리가 시장이나 기업이나 그거 자체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근거처럼 쓰고 그것이 마치 분석인 양 얘기하는 게 너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단기적 과열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게 보지만 나머지 로봇주들 특히 숫자가 전혀 없는 일부 로봇주가 지금도 시총이 1조가 넘어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요걸 뭘 가고 말씀드리면 그 페이스북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로봇 실적 보고 몇 개 기업이 두세 개 기업을 이미지 올렸더라고요. 시총이 너무 높다는 코멘트를 올리셨더라고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신은 뭐 한다고 그러겠냐 하겠지만 개인 SNS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부에서는 좀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알테오젠 사태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커요. 알테오젠은 알다시피 그냥 그런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서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머크와의 계약이 나왔고 우리는 그 소위 로열티율이 5%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이없던 건 뭐냐면 2%라는 건 이미 작년 11월 계약에 기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아무도 그거를 보질 않았던 거예요.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알려진 건 모증권사에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서 알려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5%면 한 1조 정도 이익이 나니까 멀티플이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2%가 되는 순간 30%로 바뀌는 거예요, 이익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까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면 그냥 시장은 극단적이에요, 서로. 그래, 윤주현 그럼 쇼치자는 거냐? 그럼 무너진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어쩌면 나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기 위한 어쩌면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금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토리텔링 주식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알테오젠 사례를 들고 말씀드린 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 갖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 거였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인텔이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텔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숫자가 받침 안 되는데 내러티브로 올라간 주식이에요. TSMC와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엄청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대로 생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요?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도 버틸만 한데 실체가 약한 기업들마저 주가가 펌핑 돼 있다면 그 기업들은 빨리 줄이셔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근데 삼성전자, 뭐 하이브, 비레스진 이런 기업들 좋게 본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좋죠. 밸류는 제일 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이 딱 하나죠. 하이닉스는 HBM만 위주로 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낸드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거든요. 낸드 쪽이. 그러면 훨씬 턴어라운드 효과가 크죠. 인텔 같은 사태가 나오면 인텔이 안 돼?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가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던 단점이 사실 작년 12월부터 오히려 장점이 돼가고 있는 거죠. HBM 쪽에서는 아직 뭐 크게 사이스에 뒤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상당히 많은 마진을 갖고 있거든요. 메모리가 저렇게까지 마진 높아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저도 뭐 삼성전자 주주라서 삼성전자 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좋아진 게 삼성전자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HBM에서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별로 많이 못 오른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시장이 사이클이 그냥 좋아지니까 아니 메모리 쪽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죠. 메모리 사이클이 왔으니까 좋은 사이클 거고. 왔으니까. 거기다 파운드리도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쪽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던 것들이 이런 만드는 회사가 아주 많다면 삼성전자가 도태되었을 텐데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삼성은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 거에 대한 케이크, 요만한 케이크가 아니라 딸기 케이크 이만한 게 온 거예요.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상황이니까 운도 좋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사실 사이클은 있었을 거잖아요. 네. 몇 년마다 사이클은 왔다가 빠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과 다른 거는 그만큼 케이크 너무 커진 사이클이라는 건가요? 예전 사이클은 기껏해야 교체 수요 뭐 이런 정도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서버 같은 거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투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투자 사이클은 90한 2, 3, 4년 그때 반도체 사이클 정도예요. 저도 그때 94년에 증권사 들어왔기 때문에 얼떨떨할 때요. 기억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그 당시와 비슷한 정도예요. 그러면 그 뒤에 IT 버블까지 갔던 사이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 세계적인 소위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많다면 뭐 이 정도 효과를 못 누릴 텐데 뭐 없는 데다가 또 전략적 판단도 어쩌면 단합적이죠. 증설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부장을 기대하고 지금도 소부장이 올라가고 자꾸 이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이클은 증설을 없이 마진을 많이 먹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오래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증시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네. 강조하시던데 올해 1분기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작년 9월에 시작된 소위 EPS 사이클이 저는 1차적으로는 2, 3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9일날 이번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더 2026년에 이익 전망이 올라갈 거예요. 같은 날 발표하기로 했죠. 그렇죠. 지금 벌써 170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200조가 나올까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찍었냐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오늘 아침에 170조가 찍혔다는 거는 컨센서스가 거긴 아니지만 점점 그걸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EPS가 올라가지만 어느 시점 만약에 이번에 1월 29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애널리스트의 리비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200조는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대이익은 꺾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는 지는데 좋아지는 속도가 꺾이다. 기울기가.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그 기울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2분기부터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조심하지 않으면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건 작년 10월 정도에 소위 디램 가격이 치솟기 시작할 때 쫓아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확신에 차 있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앞서 지금 계속 이 추정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계속 올 1월에서 2월 전반부가 상반기의 주식시장으로서도 가장 화려한 시기가 될 것이다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거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8개월 만에 현금을 좀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일부라도. 현금 확보라는 게 1, 2월에 확보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지금부터 뭐 알아서들 제가 어떻게 또 날짜를 딱 알겠어요. 근데 지금 시점부터는 29일날 결국 실적이 나오고 나면 뭐 슈팅이 위로 더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자꾸 부닥치는 모습이 나올 거야. 뭐 5,100이들. 지금 분위기가서는 막 5,300, 400은 당연히 갈 거로 다들 생각하시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5,400대 주식을 더 살 거냐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분들에게 30% 현금을 추천하는 건 이해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도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와서 개인 투자를 하시잖아요. 대표님 같은 고수분도 이제 지금 현금 비중을 익절하면서 늘려가고 있나요? 고수라고까지 하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종목이 돌아가면서 그냥 좋게 보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기대 안 했던 LG전자 같은 것도 갑자기 한번 올라서 주고 미래에셋도 생각보다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뭐 이 익절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냥 포트를 다 없애는 게 아니니까 일부는 놔두고 슈팅 나올 때 조금씩 줄여놓는 거죠. 전자도 좀 줄이고 다 줄여놓으면 어느 날 보면 현금이 한 20%, 30%까지 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자칫 주식을 100% 가져가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히려 어떤 순간인가 주식을 다 던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 이러고 싶어들 하세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주 뛰어난 투자자면 모르겠지만 어떤 최악의 경우도 보통 한 50% 정도까지는 주식을 들고 가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20, 3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30%가 이제 나중에 조정이나 겪을 때 들어가기 위해서 비중을 남겨둔 건 이해했는데 혹시나 어떤 다른 섹터나 이런 거를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좀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좀 후보군이 되는 거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아무리 뒤져봐도 반도체가 제일 나아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회부에 아주 글이 자주 올리세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안 올리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투자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그렇지 않아. 요즘은 종목을 안 올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제가 다른 활동이 있어서 뭐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동안에 안 올리는데 주로 몇 개월 전부터 제일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미래에셋증권, 뭐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뭐 한전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그거에 뭐가 있을까 보면 요즘 아이디어로 좀 고민하는 거는 아직 정리는 덜 돼 있는데 좀 리플레이션 사이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결국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막 인플레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커머디티 가격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또 하나 그 사이클이 왜 온가 보면 그걸 촉발시킨 곳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알다시피 전 세계 인플레를 막아왔잖아요. 디플레이션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중국이 계속 디플레 수출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잘 안 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자신의 디플레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독특했던 사이클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 같은 게 좋아지면서 SOL 같은 회사가 매우 좋아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스판덱스 같은 부분들이 가격 반등이 심하게 나왔어요. 한국에 관련된 게 효 무슨 기업이 있어요. 효 무슨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판덱스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재 케미칼 쪽에서도 한국도 어떻죠? 케미칼에서 다 망해가지고 지금 막 구조조정한다고 난리잖아요. 중국이 먼저 알아서 조금씩 그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 크지 않지만 좀 기회의 영역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케미칼 쪽 좀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은데 그냥 업종 전체가 아니라 기업별로 어쩌면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이거는 팁으로 드리자면 굉장히 소위 주주 환원을 할 만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그게 매우 풍부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애널리스트나 사람들 불러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세 개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에서. 반도체 말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이 꽤 많아요. 게임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주가는 계속 내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주 가치가 좀 주가가 올라갈까? 그러면 환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움직임이 있으려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결국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익 측면에서는 반도체만한 게 없지만 아까 말했던 소위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좀 불안정할 때 방어적인 성격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놔도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하는 이야기 하셔서 대주주 갑자기 생각나서 삼성전자의 홍나희 이제 그 관장님이 이조치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이슈 앞으로 뭐 전혀 악재가 되지 않나요? 주주 환원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게 있죠. 삼성전자는 번 거에 잉여 현금 50%를 환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 어떡하죠?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영업에서. 그럼 50%를 환원하려면 투자를 M&A가 돈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 났죠. 삼성전자가 가진 지금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나희 씨의 물량도 두려운 만큼 사실은 전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환원을 하기로 해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도 세게 사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매일 들어와요, 자사주도.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가 두 번째 치고 이런 쪽에 좀 안전판이 마련된 것들이 이름 주주 거의 거버넌스 관련된 소위 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던데 백화점 같은 유통주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될 시점인가요? 많은 분들이 작년 말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는 한국에서 수출 경기가 한번 좋아지면 그 돈들이 다 내수에서 돌았어요. 울산 지역에 그래서 백화점이 큰 게 있었고 울산이 잘 살았잖아요. 포항도 잘 살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하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도나요? 아니, 그 조선소 보면 옛날에 조선소에 돈 벌어서 거제도에서 돈을 썼는데 그 조선소 가면 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거 아시죠? 다 송금하겠죠. 뭐 백화점도 이천 근처는 좋겠죠.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나머지 어느 지역이 소비가 엄청 늘까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의 백화점들이 의류라던가 이런 쪽 매출이 좀 늘고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처럼 IT 사이클 뒤에 한국의 소비가 크게 점핑하는 그런 사이클이 재현될까? 뭐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과거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신세계라던가 현대백화점 같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뭐 저는 개선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아까 전에 하이브 언급해 주셔서 그럼 K컬처 열풍과 중국의 일본 배척 분위기가 하이브 등 엔터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없고요. 그런 관심 없고. 하이브가 BTS가 돌아왔다는 거 하나 완전체 컴백. 그렇죠. 올해 공연을 한 70개 하고 내년에 9개 하는데 저 하이브 계속 불안해했던 게 뭐였냐면 하이브가 결국 나이도 있고 아미 분들은 화내시겠지만 비틀즈도 옛날에 해체됐잖아요 결국. 어쩌면 하이브가 완전체로 얼마까지 활동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번이 어쩌면 점점점 끝을 향해 가는 흐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들 걱정했던 게 빅히트죠. 하이브가 여러 가지 레이블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 빅히트가 하이브와 나눠 먹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반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도시에서 BTS를 얼마나 유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제 효과가 큰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은 79개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일주일마다 있다고 어떻게 하냐 그랬지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이 공연이 연장되면 티켓 가격 계산을 보셨나요? 그럼 하이브는 그대로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 뒤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하이브란 기업이 숫자 측면에서 매우 어메이징한 숫자가 나온 타임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부터 중국 중국에 된다고 두 사람들이 얼마나 뭘 해주겠어요.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 구체적이고 숫자에 근거한 접근으로 바뀌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내러티브보다 실적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신 스타일이네요. 내러티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붙으면 좋죠. 숫자 넘버 곱하기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있으면 더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 내러티브가 곱해져야 어쩌면 멀티플이 확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숫자와 내러티브가 결합된 형태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비판하는 영역은 뭐냐면 숫자가 받침되지 않는 내러티브가 곱해지면 숫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는 거죠. 숫자가 마이너스면 내러티브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 내러티브가 붙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그게 반도체에서 엔터에서 증권에서 모두가 그렇다가 아니라 일부 대장. 일부죠. 화장품도 일부고 다 일부들이니까 종목 수의 확산은 순환은 돌겠지만 제한적이라 보는 거고 그 핵심 종목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야 되는데 그 핵심 종목들마저도 최근에는 약간 이익을 챙겨서 현금을 만들자는 게 좀 변한 거죠. 지난 8개월간의 핵심 종목들은 그냥 놔두라는 게 제 입장이었다면 그럼 언제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장 분위기를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냐면 사실 투자 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그런 분위기 뒤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오늘 김 작가님 오랜만에 뵀을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조정받았다가 좀 다시 살아나는 거면 원전이나 방산, 조선 이른바 구경제 업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재평가받는 유일한 거라고 보시고 이 섹터들은 지금은 좀 앞서 망한 섹터만큼 좋게 보시진 않나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가 사실 놓치고 있었네요. 조선 매우 좋게 보고요. 매우 좋게 보시는군요. 전력이기도 계속 좋게 봐요. 조선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 세계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고 LNG의 수출이고 그랬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엔진 기업 하나 실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전 뜯어봤어요. 제가 엔진 기업 실적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영업이익률이 25.6%가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분기가 20%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올라오냐를 보면 중국 쪽에서 엔진 발주를 많이 받은 회사였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수주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매출 인식이 어느 시점 건설회사도 그렇고 이게 진행도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고마진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2026년은 소위 여러 가지 프로덕트 미스가 다 고마진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조선주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주가가 좀 흔들려준다면 당연히 조선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 LNG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은 걸 좀 선호하는 삼성중공업 같은 걸 사실 선호해요. 그런 상황이고 방산도 전 세계가 좀 불안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종목들 보면서 아주 확 땡기는 건 없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원전은 사실 제가 좀 당황했죠. 오늘 방송 차는 한전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외사에서 한전은 원전주가 아니다 해버려가지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도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것도 주가 빠질 때는 사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김 작가님은 이렇게 아는데 한전이 원전주의 핵심이라고 막 주장해서 사실 항상 이건 많이 넣어갖고 가야 된다 하다가 오늘 그 싸움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말은 공감이 되셨어요? 공감 안 하지만 그 사람도 일리가 그린 거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좀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전 자체는 숫자도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는 안 되죠. 아까 숫자 곱하기 내러티브가 붙어야 되는데 소위 한전이 미국향 진출이 가시화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만약 어제였으면 제가 여기서 한전을 막 세게 말했을 텐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낮아졌다는 것도 이해받고 아니 내러티브 붙는 거는 이 시장의 대장인 두앱이라는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두앱을 좋아했죠. 예전에 좋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때 2만 원대부터 제가 한 7만 원까지 강하게 말을 했죠. 누구나 그때 다 좋게 못 되니까 제가 맞췄다 얘기한 거 오해들 마시고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두앱을보다는 저는 한전을 좋게 봅니다. 이유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숫자 측면에서 변화가 일단 좋고 일단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다고 봤는데 아니라고 하신 분이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라서 많은 개인분들이 돈을 다 벌었을 것 같지만 곳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증권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곳버스 투자, 인버스 투자에서 돈을 날리신 분에게 뭔가 투자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곳버스가 거의 제가 농담처럼 말한 걸 말씀드릴게요. 술자리에서 누가 물어봐서 400원 깨질 때가 바닥 아닐까. 근데 오늘 415원인가 왔더라고요. 곳버스가 제가 400원 그 얘기했을 때가 750원인가 할 때여서 780원인가 800원 깨졌을 때 제가 어떤 분이 그날 저녁 자리에서 저한테 형님 여기면 곳버스 바닥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400원 한번 올 것 같아. 그래서 600원 왔을 때 또 한 번 나왔대. 이건 전 바닥 아니에요. 내가 400원은 올 것 같아. 근데 좀 공교롭게 오늘 아까 연락이 왔어요. 진짜 400원 왔는데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400원 깨지면 곳버스 바닥 아닐까? 모르죠. 그냥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왜냐면 아마도 그 정도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 곳버스를 샀었는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해지로 곳버스를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들도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곳버스 투자자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솔직히 말씀하면 곳버스 투자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적절한 투자 아니라고 강조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우리가 곳버스 투자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오히려 단기적인 주식 변동성 장세의 시그널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어떤 전문가분들은 곳버스나 인버스는 투기나 좀 도박에 가깝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잘하면 되죠. 해지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 투자가 훨씬 매력적이죠. 우량주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한 주 살 돈 갖고서 주식 선물 사면 훨씬 편하죠. 근데 매수만 하나요? 매도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는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펀드 반탈에 근거하지 않은 숏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가끔 매수라는 건 비이성적으로 센티가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잘못 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식 선물도 대형주 특히 숏 치면서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소음 좀 이겨내고 장기 복리 효과를 누르기 위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뭐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 코벨이 했던 근데 트렌드 팔로워로 되게 그러니까 추세 추종형 투자가 요새 유행하니까 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분인데 시장의 속도에 발맞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리게 가라는 거죠. 어쩔 때는. 그리고 뱀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뱀이 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약간 웅크릴 때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쏟아오를 순간이 올해도 또 올 거다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올해를 놓고 봤을 때. 투자자는 당연히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 시각은 뭐냐면 그건 자명합니다. 갈수록 우리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보다 어렸을 때부터 젊은 나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이 든 사람들, 워렌 버핏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투자해가 돈 잘못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젊었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해서 이게 굴러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혹시 이걸 들으셨다면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주식이 그러다 보면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스키가 가득 찬 언덕에서 눈을 굴리는 스노우볼 이펙트를 누리는 인생의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스노우볼 임팩트를 굴리는데 도움되는 또 뭐 강좌도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요즘에 강의 같은 거 하고 계시던데. 그리고 또 소개까지. 근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다음에 되시면 제가 이제 3.3이라는 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3기째 하고 있습니다. 윤조 대표님이 워낙 최근에 또 시장 잘
잘 맞추셨기 때문에 그 강좌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시장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